문서 분석 또는 문서 수집이라고 하는데, 앞서 이 문서 분석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참여 관찰 또는 심층 면담의 약간 보조적인 개념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주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과거의 옛날 일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분석할 때, 질적으로 탐구하고 싶을 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역사학에서 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일제강점기 시대 뭐 어떤 사람의 생활에 관한 걸 탐구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물론 살아 계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과 관련된 뭐 재판 기록이라든지 신문기사, 잡지 또는 공문서, 뭐 일기, 뭐 회고록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나 삶에 대해서 밝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그런 제한된 경우에서는 또 주된 연구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질적 연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서 분석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문서가 뭐야 라고 이제 하실 텐데, 문서의 개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밑에 보시겠습니다. 기록물 또는 우편물, 출판물, 사진, 그림, 비디오, 구체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각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현상을 밝히고 또 집단의 문화를 밝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한다는 것이 이제 문서 수집 또는 문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서의 개념은 단순히 이 텍스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텍스트가 주가 되기는 하지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그 뭘 분석할 수 있냐 하실 텐데,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의 의식이라든지 면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 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과거의 생각이라든지 경험을 알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나 자서전을 이제 수집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기나 이런 회고록 이런 것들은 이제 생애사 연구하실 때 많이 수집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수집해서 분석하게 되면 면담을 통해서는 잘 말을 못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지, 동기라든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생생한 심리 상태,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얘기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수집해서 분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심지어는 그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내면에 숨어 있는 뭐 비밀스러운 관심사, 이런 내용들도 갖고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경험이 단순히 그 겉으로 나는 경험보다는 그 밑에 그 사람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그런 보조적인 자료로 같이 또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교육학 연구는 아니고, 이제 제가 그 연구는 본 적이 있어요. 일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안내 일기잖아요. 청소년 심리학에서 안내 일기로 안내가 청소년기에 겪었던 이런 일들을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안내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고 나치 시대의 그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내 일기 텍스트를 분석했을 때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 나치 시대의 그런 그 유대인들의 삶이라든지 그때의 그런 어려운 경험들밖에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그 당시 그 유대인 청소년이 사생활 같은 걸 이제 본 거죠. 그 안내 일기에 그런 내용이 더 많거든요. 누구를 좋아했고 자기가 청소년기 때 어떤 미묘한 감정을 겪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내 일기 그 초판본이나 원본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아예 좀 그 당시 그 청소년 심리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 논문을 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일기라든지 자서전이 좀 잘 돼 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나 경험을 탐구함에 있어서 좀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좀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이제 개인의 내면적인 의식을 볼 때 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면담을 한다거나 단순히 그 사람의 참여 관찰을 하는 것보다는 일기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이제 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제 그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문서로 이제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이제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역사적인 탐구를 하실 때, 역사적인 연구 또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과거에 대한 연구를 하실 때 이제 미시역사라는 게 있어요. 미시역사.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제 감정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본과 뭐 한국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그때 일어났던 뭐 국가 수준에서의 뭐 침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 뭐 왕실, 조선 왕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시역사란 그 당시 삶을 살고 있었던 제일 하층 사람들의 경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거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그래 뭐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일반 농부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그때의 뭐 전화 교환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봄으로써 이제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밝히는 거죠. 그런 것을 연구할 때 이런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때 문서의 역할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사실은 뭐 이제 현대의 뭐 경제라든지 뭐 여기서는 안전이니까, 그런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할 때 그 체제나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미시 역사, 이 사람이 그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평범한 사람의 삶을 탐구하고 싶을 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 역사,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측면 역시 확인한다는 것이 동일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조금 어려워할 때 그 사람의 주변과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냄으로써 그 사람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사건에 대한 정보. 네, 그래서 질적 연구가 이제 과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면담이고, 두 번째가 이 문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의 경험이라든지 삶의 방식을 문서로 가지고 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적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지나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이 문서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다각도로 보고 싶을 때 이 문서 분석을 활용하게 됩니다. 볼까요? 그 다음에 접근 불가능한 현상에 대한 정보. 그래서 직접 방문하기 힘든 장소, 또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 힘든 인물, 이런 것들을 문서 분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밝혀낸 거죠. 그 예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 가서 연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문서 분석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종교 단체 이런데 자기가 직접 종교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런 뭐 팜플렛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방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음으로써 이제 간접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서 연구 성패가 결정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자료들을 수집함으로써 연구자의 자료 해석 능력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수업 장면이라든지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른 내용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연구자의 이런 뭐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라든지 문헌 이해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통찰력이라죠. 이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문서 분석을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 인구 자료, 재판, 공공기관 기록물, 신문 기사, 이런 걸 가지고 그 특정 그 시기 또는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의 이런 생활 자체를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공공문서에 포함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통계 자료나 인구 자료, 이런 것들은 양적 자료긴 한데, 이런 자료들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거의 무료로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통계청에 가보시면, 이제 물론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통계청에 아주 익숙하시겠지만, 이미 이런 자료 다 오픈돼 있어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도
이런 자료를 먼저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급당 학생 수 비율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구 비율, 그다음에 학교의 비율, 이런 거, 소규모 학교의 비율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이런 문서 분석을 하고 현장을 고르거나 또는 이제 규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신뢰도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기록이라든지 공공기관 기록 뭐 이런 것도 요청을 해서 다 얻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신문기사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그 생각보다 이게 오래 남아 있어요.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자료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건을 이제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신문기사 인터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지금 할 수 없을 때 그 사건 관련자의 인터뷰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기사도 중요한 문서 분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특정 집단의 문화를 규명할 때는 이러한 문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인데, 네. 공공기관 기록물 중에 이 용자가 학생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생이 규명을 요청하신다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한번 해봤던 게 학생부 같은 거는 이제 그 요청을 하는데, 이제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좀 떼달라고 했죠. 연구 참여자들 보고 그런 거 좀 학생부 연구할 때 사용만 하고 바로 폐기할 건데 한번 떼어 주실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나 그러면 각 부처에다가 자문해 놔라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건데, 네.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아니면 교수님들과 같이 해서 공공기관 기록물, 예를 들면 사고조사 네. 사고 난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사고조사 기록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좀 우리 목적을 쓰게 더 내놔라 할 수가 있는 건지. 뭐 열람 신청 이렇게 정보부 청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이제 목적이 그런 연구 목적이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부죠. 네, 그런 제도가 있었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제도는 있는데 다른 거는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료를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어떤 걸 요구해야 해요? 뭐 예를 들면 법령에 관한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그 시설에 있을 때 그때 뭐 소장이 했던 어떤 업무의 내용 뭐 이런 거 공개해도 되는 그런 목록들이 쭉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돼 있는 사람들은 잘 아니까 그거 관련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는 의미는 직원을 괴롭히는 그런 거. 법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정보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제목 공개해야 될 목록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각 기관들. 네, 해주게 돼 있어요. 네. 학교도 그렇고요. 학교도 이제 최근에 학교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뭐 학폭위 관련. 네. 그래서 학교에 어떤 안전 관련 예를 들면 안전이라면 안전 관련 시설이 뭐가 있냐 하면 행정실에 요청을 하시면 이제 법적으로 그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뭐 1인당 학급당 학생수 이런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학교 알림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좀 체계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를 많이 쓰는데 이제 통계청에서 그런 거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통계청에서. 그러면 제가 굳이 그 데이터를 정리를 안 해도 막 진짜 책 한 권 되는 분량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바로 PDF로 다운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분석까지 다 해놨어요.
사교육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몇 퍼센트가 올랐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이 참여율은 어떻고, 이미 다 분석된 자료까지 또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러 자료들을 또 수집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또 흐름을 보거나 하실 때는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역할을 이렇게 보셨고요. 사회적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 과거의 정보, 사적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 알 수 없는 정보, 내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알 수 없는 정보, 또는 내가 면담해가지고 연구 참여자가 쉽게 말 안 해주는 정보를 얻을 때 좀 보조적으로, 하지만 이 문서 분석의 장점은, 역할은 좀 더 이 사람의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는 걸 떠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좀 객관적인, 좀 더 이 사람을 규명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그 학생의 그 수업하고 나서, 예를 들면 그 학생이 만든 학습지라든지, 또는 그 학생이 발표하는 장면을 찍은 거라든지, 그런 걸 제가 같이 수집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수업에서 만족을 했다고 하면 어떤 점에서 만족했는지 제가 그런 걸로 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를 보실게요. 첫 번째는 텍스트 문서고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공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종류를 보시면 아카이브 문서 있습니다. 기자 수첩, 속기록, 진료 기록, 재판 기록, 학생부 연설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기록되어 있는 데다가 보존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공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런 타당도가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아주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수집하셔서 하셨을 때 훨씬 더 타당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실 수 있으면, 특히나 그런 심리 상담 쪽에서는 이런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수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교육 쪽에서는 학생부라든지 이런 거, 연설문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개인적 문서는 이제 일기, 편지, 자서전, 회고록과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예시가 있고, 이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출판된 또는 출판되지 않지만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생애사 하실 때 유명한 사람을 이제 표집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장 선생님 연구를 할 때 한 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 출판이 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약간 제 자신의 그 교사 생활 돌아보면서 쓰신 게 있더라고요. 아주 큰 도움이 됐었고, 그런 것들도 수집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문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통계청 정책 보고서라든지 통계청 자료라든지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언제든지 쓰실 수 왜냐면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또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전부 다 문서 분석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각적 문서인데요. 참여 관찰하실 때 제가 그 좋은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각적 문서의 대상으로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현상에 대해서 규명할 때 다른 언어나 텍스트로 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전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다 수집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 문서는 구체물을 수집하실 수도 있거든요. 구체물 수집. 그래서 이 사람의 삶과 관련된 물건을,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제한점은 있습니다. 이게 소장품일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진 찍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된 사진을 찍거나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체적인 구체물은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평가 산출물, 애들이 수업하고 나서 뭐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걸 통째로 수집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아이들의 학습지라든지 포트폴리오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배치, 건물 배치, 가구 배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까지도 전부 다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하실 때 자료는 이런 것들을 수집하실 수 있고, 입체적 문서, 시각적 문서, 텍스트 문서, 이런 거 다양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굳이 뭐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뭐 꼭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가져왔을 때 훨씬 더 풍성한 연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의점을 보시면 그냥 바로 문서를 분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사전 자료 수집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사전 자료 수집이라는 거는 내가 이 연구를 하기 전에 무엇을 수집해야 될지 그 목록을 작성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 수집 과정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을 보시면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연구 참여자한테 이 연구에 하면서 일지 같은 거, 텍스트를 작성해 달라고 말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내가 오늘은 이 면담까지 하고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면 글 좀 써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가 집에 가서 이것과 관련된 글을 써서 준다든지, 또는 일기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구 참여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일기 써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즘에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그 문서 작성을 직접 해보게 되면 연구 참여자가 면담을 하거나 관찰할 때는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막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적어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요구하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자료 교차 점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문서 분석까지 배우셨으면 참여 관찰, 심층 면담, 문서 분석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걸 말해요. 일치하는지.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똑같을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도 이 수업 재밌었어요 말하는 경우가 있고, 참여 관찰할 때도 이 사람이 웃으면서 막 수업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수업한 자료도 아주 성실하고 잘 됐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일치하죠. 그러면 이 수업이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강력한 이제 신뢰도를 가져다 줄 효과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재미는 있다고 말해요. 근데 참여 관찰할 때, 수업할 때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뭐 자료 수집해 보니까 수업한 결과도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차이를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제 연구 주제와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사실은.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면담을 할 때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수업에서는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럼 좀 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건 연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대신에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차 점검 과정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는 이제 문서 분석끼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애사나 이런 경험에 대해서 탐구할 때 이 사람의 쭉 인생 살아왔던 경험이 쫙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방대한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 때는 뭘 했고, 뭐 30대 때는 어떻게 했고 했는데, 이 기록이 먼저 수집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또는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신문기사라든지, 이 사람이 뭐 학생부를 떼본다든지 함으로써 이 사람의 삶의 궤적에 있는 것들이 실제 그 사람이 진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치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또는 이 사람이 아주 진실되게 대답했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연구에 이제 강력한 타당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20대 때는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료를 떼보니까 아직 그런 회사에 간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때의 기억을 왜곡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때 이 얘기는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료 교차 점검 과정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수행을 해서
이제 자료끼리 말이 맞는지 또는 틀리다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틀리게 얘기했는지, 왜 이 자료랑 이 자료가 맞지 않는지를 검증을 해서 이제 그런 경우,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이제 엄밀한 경우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자료를 빼야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자료를 빼야만 이 연구가 성립이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자료의 한계점을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 내담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다른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 고려해서 연구자가 분석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자료끼리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끼리 교차 점검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이제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했던 건데, 이제 문서 보관하는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이제 자료 데이터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박사 논문을 쓸 때 정말 제 키만큼 자료를 모았거든요. 이제 매년 계속 수업을 하고 영상 찍고 전사하고 학생들 학습지 모으면 한 번 모을 때마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모아놓고 하는데, 이 보관하고 또 더 난감한 거는 이제 제가 그런 보조자가 없다 보니까 필요할 때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까먹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사본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도 써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사진 찍어서 사진을 논문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말로만 100페이지 모았다고 쓴 게 아니고 정말 이 정도 자료를 사진으로 모아놨구나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자료들을 솔직히 질적 연구자는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자료 모아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만큼 타당도나 신뢰도를 보장받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이 연구의 신뢰도를 보장하려고 이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심사장이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는 이제 웹하드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 USB 하나로도 다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문서 분석하실 때 주의를 해주시고, 문서 분석을 주로 하시는 연구자들은 더 많이 발로 뜁니다. 방금 원우 회장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제 과거의 교육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교과서 박물관 가기도 하고요.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퇴직 교사들하고 다 면담해서 그 사람들 뭐 학급 일지나 이런 거 수집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발로 뛰기도 했습니다. 또는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공공정보 열람을 신청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이게 발로 뛰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충실히 수행하셨으면 이제 문서를 이제 질적 연구에도 철저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요즘에는 질적 연구에서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지 않는다, 또는 단순히 그냥 관찰 연구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단순히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연구자의 메모나 인터뷰 자료만 있다면 교차 분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한테 오로지 면담 자료만 있다 하셨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연구자와 또는 연구 참여자와 그 연구 대상이죠. 연구 대상과 관련 있는 사람하고 추가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의 뭐 어머니라든지 뭐 그분의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간단하게, 물론 뭐 그게 섭외가 되면 좋겠지만 그 섭외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말씀하셨는데 맞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맞다고 해주는 것만 해도 솔직히 이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제3자의 인물하고 면담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멤버 체크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동료 연구자나 저의 동료 연구자죠.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 전문가나 이런 분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럴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좀 진실성이라든지 연구 내용에서 좀 조언을 얻는 방법이 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담 연구만 하셨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사실은. 제가 심리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정말 심리 전문가가 아니고 뭐 거짓말 탐지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사람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런 멤버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 탐방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좀 예.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례를 드리고 연구 내용의 설명을 드리고 연구 동의서까지 쓰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시는 거죠. 예. 네, 문서 분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혹시 최근에 이제 질적 연구의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한 비판을 이제 잠재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질적 연구조차도 이제 추상적이라서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거든요. 이거 사람의 기억이나 말로만 이제 의존해가지고 경험을 규명한다는데 그게 맞는 것이냐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보조 자료를 씀으로써 실제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연구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문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연구 방법론에 3장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집한 문서에는 뭐가 있는지, 몇 장 수집했는지, 몇 권 했는지, 이걸 가지고 어떤 내용을 끌어냈는지, 이런 내용들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플랜더스의 수업 분석이라고 해서 교육학에서는 실습으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거의 이제 수업 분석에서는 거의 위인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10가지의 이걸 가지고 교사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교사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이 수업의 분위기라든지 이 수업의 흐름 같은 것들을 이제 규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가지고 막 바꿨다가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다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원형입니다. 1950년대 만들어진 이제 수업 분석 체크리스트인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걸 보시고 이걸 보신 다음에 수업을 본 다음에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느낌이면 느낌을 체크하고, 질문이면 질문을 체크하고 하면서 이 40분 동안 수업을 쭉 전부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분류 항목에서 빈도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 수용이 뭐 40번 나왔고 총 퍼센트로는 뭐 8%였다. 그리고 뭐 칭찬은 뭐 50번 나왔고 10%였다. 그리고 설명이 뭐 거의 뭐 60%였다. 그러면 이 수업을 쭉 보고 이 수업은 설명이 60%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딱딱하고 전형적인 수업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업 준비를 제 수업 준비했거든요. 제가 3월에 했던 수업인데, 먼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볼게요. 그냥 이거는 예시만 봐주세요. 그래서 아주 작죠. 저는 6학급에 저는 근무를 하고 있고, 총 학생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명입니다. 9명이고, 네, 한 학년에 9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학년은 한 학년에 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학교의 분위기가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참여 관찰을 들어가시면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로만 그래. 작은 학교가 좋지. 또는 뭐 작은 학교는 뭐 소규모 학교니까 뭐 1대1 학습이 잘 되겠지. 이렇게 피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참여 관찰을 하러 교실에 딱 들어온 순간 이 9명이랑 선생님 1명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날은 한 명이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8명 데리고 수업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직접 현장을 관찰했을 때랑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9명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이제 선생님이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분석이 가능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왜 엎드리고 있을까? 이 학생이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요즘에 이거 화질도 괜찮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도 캠코더가 요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진짜. 그래서 핸드폰으로 삼각대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참여 관찰 자료를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쓸 때 좋은 점은 이게 약간 몰래 촬영, 물론 학생들한테 사전에 이 수업을 찍을 거다라고 제가 말하고 찍지만 이제 거의 카메라로 찍는지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행동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분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언제든지 참여 관찰은 좀 더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질적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니까 딱 이제 개방적 관찰을 하시면 딱 작은 학교의 분위기가 나오시죠 지금.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구나, 큰 학교에 비해서는 어떻겠구나, 이런 걸 느낌으로 이제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비추어서 이렇게 규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수업 하나 40분을 다 찍은 거예요? 네. 조금 늘어나가지고 제가 1시간짜리 수업 찍은 겁니다. 네. 이렇게 연차시 수업인데. 50분 정도 봐도 돼요? 50분. 애들 3분은 50분.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때는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수업하고 자르고 다음 날 또 수업한 거 합치고. 그 수업의 후반기에. 네,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 수업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애들 하품하죠. 네, 하품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사회 수업인데 퍼즐 맞추기를 했습니다. 퍼즐 맞추기 하고, 그리고 퍼즐 맞추기 한 걸 가지고 이제 결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펴서 교과서 해결하고, 제가 개인 지도하는 것까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께 보여드렸을 때 인상 깊었던 점을 발표하면, 이제 제가 여기서는 지금 몇 분에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일이 한 명씩 다 체크하는 경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작은 학교에서는 진짜 말로만 듣던 1대1 체크가 가능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명했었고, 그 옛날 학교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네. 특히 제가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르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른들께서는 이런 거 보시고 굉장히 색달라 하시더라고요. 요즘 학교는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조금 편집해서 10분 정도짜리 편집해서 드릴게요, 다시. 네,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그러면 이걸 펼쳐 놓으시고, 첫 번째는 이제 체크를 하시는 방법이 있죠. 이 선생님이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학생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양식 없이, 아무런 양식 없이 10분 동안에 이 수업의 흐름을 쭉 서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무엇을 고르실지는 연구의 특성이나 연구자의 이제 선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연구 방법론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